지금 미국 대형마트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에 $6. 우리 돈으로 거의 9,000원짜리 배가 진열대에 올라오는 족족 사라지고 있습니다. 옆에 놓인 사과보다 3배 비싼 가격, 수입 망고보다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미국 소비자들은 이 배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10개씩 장바구니에 담고 어떤 사람은 선물용으로 따로 포장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 배 또 들어오나요? 이 배의 이름은 한국배.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배는 한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서부 작은 비포장길 끝에 있는 한 농장. 그곳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35년째 혼자 키워온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배 농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30년을 버틴 결과 지금 미국 마트에서는 한국배가 없어서 못 파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 사람들은 이 비싼 과일을 계속 찾는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을 놀라게 한 한국배 이야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올해 나이는 33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직도 그날 마트 통로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각이 손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단단한 과일 하나를 손에 쥐었던 그 순간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음식 저널리스트로 일한 지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주로 식재료의 흐름이나 외식 트렌드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의 새 메뉴를 먼저 맛보고 로컬 파머스 마켓에서 신기한 식재료를 발굴하고 때로는 아시아 슈퍼마켓 구석에서 낯선 식품을 꺼내 들고 한 꼭지 쓰는 일도 했죠. 그런 삶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기사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 케이틀린 무어는 그걸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회의실에서 제 기획안을 훑어보던 그 눈빛으로 충분히 전달됐어요. 또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뾰족한 게 없었습니다. 뭔가를 발견한다는 느낌, 그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슬럼프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원래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냥 바쁜 거라고 잠깐 지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다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에밀리, 요즘 기사들 있잖아. 기술적으로는 완벽해.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아. 내가 직접 발굴했다는 느낌이 없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요. 저는 원래 발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감각이 어디 간 걸까 하고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근처 대형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홀푸즈였습니다. 마침 그날 점심 약속이 취소되어서 혼자 점심거리나 사러 들어간 것뿐이었죠. 샐러드 재료를 짚고 치즈 코너를 지나고 그러다 과일 코너 쪽으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과일 진열대 한쪽에 낯선 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배였어요. 둥글고 단단한 사과 같기도 하고 배 같기도 한 그 특유의 생김새.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 배들이 별도의 목재 트레이 위에 한 알씩 개별 포장되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고급 와인을 진열하듯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한 알에 $6였습니다. 6달러. 보통 유기농 사과가 한 개에 $1 50센트 비싸야. $2 선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트레이가 거의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20개들이 트레이에 남은 건 3알뿐이었어요. 옆에 붙은 라벨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국배. 영어로는 코리안 피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배가 여기 있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코리아타운 근처 아시안 마켓에서는 예전에도 본 적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홀푸즈에서 그것도 이렇게 단독 트레이에 개별 포장으로 한 알에 6달러씩. 그건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판매되는 게 아니라 마케팅되고 있는 거였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은 배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그 무게가 느껴졌죠. 포장지를 살짝 들추자 배 껍질이 드러났는데 색이 굉장히 균일했어요. 잡티 하나 없이 맑은 황금빛이었습니다. 그냥 사봤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점심이 심심해서였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배 하나를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배를 잘랐습니다. 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소리가 다른 과일과 달랐습니다. 사각하는 깔끔한 소리가 났죠. 그리고 과즙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배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어요. 배는 배잖아요. 달고 물 많고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맛이 있는데 무거운 단맛이 아니었어요. 깨끗하고 산뜻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 과일이 왜 6달러인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맛이었습니다. 그냥 맛있다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왜 여기서? 왜 이 가격에? 왜 지금? 다음날 저는 홀푸즈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저널리스트 명함을 내밀고 한국배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되겠냐고 했죠. 매니저 이름은 조나단 리드였는데 그는 잠깐 멈추더니 씩 웃었습니다. 한국배요? 요즘 제일 빨리 나가는 과일 중 하나예요.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제일 빨리 나가는 과일. 6달러짜리가요. 조나단은 자기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줬어요. 올해부터 공급량이 늘었고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놓으면 놓는 대로 나간다는 거였죠. 어떤 고객은 한 번에 10알씩 사간다고도 했습니다. 10알이면 60달러입니다. 보통 과일 쇼핑으로는 이례적인 금액이죠. 저는 그날 저녁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배, 미국 시장, 유통, 공급처. 그런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수입 통계 숫자는 조금 나왔지만 누가 이 배를 여기까지 가져왔는지, 어디서 재배된 건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눈에 걸렸습니다. 공급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배가 한국에서 수입된 게 아닐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유통 경로의 어느 지점에서 미국 내 어느 지역에서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가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배를? 저는 다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가 과일 농업 전문가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서 한국 배를 키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홀푸즈 진열대에까지 오른 거라면, 저는 케이틀린한테 짧은 메모를 보냈습니다. 취재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 배 한 알의 무게가 다시 손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별것 아닐 수 있었어요. 그냥 트렌디한 과일 하나가 잠깐 주목받는 것일 수도 있었죠. 근데 뭔가 그 이상이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음식 저널리스트로 10년을 살면서 길러진 그 감각이 말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케이틀린에게 메모를 보낸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흥미롭네. 일단 조금 더 파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답장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케이틀린이 즉시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래도록 메모장을 들여다봤어요. 한국배, 6달러, 거의 비어있던 트레이. 그 단어들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반응부터 살펴보기로 했어요. 취재를 할 때 저는 항상 사람에서 시작하는 편입니다.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게 제 방식이었죠.
홀푸즈 과일 코너 근처에서 2시간 정도 서 있었어요. 메모장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기자 티를 내지 않으려고 장바구니도 하나 들었어요. 그냥 쇼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반응을 끌어내거든요. 처음 30분은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한국 배 트레이 앞을 지나면서 힐끗 보기는 했지만 집어드는 사람은 없었죠. 역시 나만 이상하게 반응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 트레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배를 하나 집어들고 포장지를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2알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실례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걸었어요. 혹시 입에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딸이 사왔는데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본인도 사러 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먹고 나면 다른 배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날 2시간 동안 저는 총 12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중 8명이 이미 한국 배를 먹어본 적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 4명 중 2명은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서 처음 사러 왔다고 했죠. 입소문이었습니다. 가격을 보고도 구매하게 만드는 입소문.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느낌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명 더 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배를 2알 집어들더니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선물용으로도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지인한테 줬더니 어디서 샀냐고 연락이 왔어요. 선물. 과일을 선물로 준다는 건 그 과일이 특별하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도 메모장에 받아 적었어요. 다음 날은 공급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홀푸즈 구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취재 요청의 기업들은 대체로 방어적이니까요. 하지만 사흘 만에 연락이 됐고 담당자는 아주 짧게 통화에 응해줬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분 말로는 한국 배가 동부 지점 몇 곳에서 올해 초부터 빠르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소량만 들여놨는데 재주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예상을 넘어섰다고요. 그래서 공급량을 늘렸는데도 물량이 달릴 때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메모하는 손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공급처가 어딘가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국내 농장이에요. 한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메모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국내. 미국 안에서 재배된 한국 배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렴풋이 의심했던 그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주에서요?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중간 유통상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국내 농장. 미국 땅에서 자란 한국 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통 경로를 다시 처음부터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수입 이력이 없다는 건 어디선가 이 배를 키운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배를 미국 땅에서 대형 유통망이 주목할 만한 품질로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 배, 영어로는 아시안 피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에서 소규모 재배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로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쪽에서 한인 농가들이 시도한 기록이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주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유통됐습니다. 대형 마트 납품은커녕 일반 파머스 마켓에도 잘 나오지 않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홀푸즈 선반에 오른 이 배는 달랐습니다. 개별 포장, 균일한 품질, 안정적인 공급량. 이건 어떤 개인이 뒷마당에서 키운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농업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했죠. 저는 중간 유통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홀푸즈가 통화를 더 이어주지 않는 이상 유통 경로의 실마리를 다른 데서 찾아야 했습니다. 아시아 식재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중간 유통업체 몇 군데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코리안 피어를 납품하는 농장을 아는지 연결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답장이 없었어요. 하나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짧은 거절이 돌아왔죠. 그리고 닷새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답장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은 업체가 아니었어요. 이름은 박선영이라고 되어 있었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저는 코리안 피어 유통을 도왔던 사람인데요. 찾고 계신 농장이 어느 곳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다음 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박선영은 목소리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몇 년 전에 동부 지역 아시아 식재료 유통을 잠깐 도왔고 그때 한 농장과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농장 이름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어요. 농장주가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냐고 물었어요. 그 농부는 그냥 조용히 농사만 짓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인터뷰나 취재 같은 건 거의 거절해요. 언론에 나오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왜 싫어할까?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조용하게 만들었을까?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성격인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네. 미국에서 오래 사셨나요? 30년 넘었을 거예요. 30년. 그 숫자가 제 머릿속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30년 넘게 이 땅에서 한국 배를 키워온 사람. 그런데 외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사람. 두 가지가 나란히 놓이니 더 이상했어요. 박선영은 직접 연결은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농장이 있는 대략적인 위치는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 서부 어딘가라고 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른다고 했죠.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지니아. 동부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였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막했어요. 주소도 모르고 이름도 온전히 모르고 만나줄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건 저도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취재 10년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케이틀린에게 두 번째 메모를 보냈습니다. 취재 범위가 생각보다 클 것 같다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이번엔 답장이 조금 더 길었어요. 어디까지 파고들 건지 일단 방향 잡아봐. 흥미롭다. 흥미롭다. 케이틀린이 그 말을 쓰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 취재가 뭔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막연하게 좋은 이야기일 것 같다는 감각이 아니라 진짜로 써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선영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그 농부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겠냐고.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김종일이라고 해요.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김종일. 저는 그 이름을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 이름이었어요. 발음이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묘하게 묵직한 이름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버지니아 농업 등록 기록을 뒤져봤지만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된 과수원 등록은 동부 전체를 뒤져도 몇 개 나오지 않았어요. 그중 하나가 버지니아 서부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등록 품목 중에 아시안 피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어요. 카메라, 메모장, 녹음기. 기자로서의 기본 도구들이었죠. 주소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버지니아 서부로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찾으면 찾는 거고 못 찾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취재가 어디로 이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김종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가 왜 30년 넘게 이 땅에서 한국 배를 키워왔는지도 왜 그토록 세상에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지도요. 저는 그냥 이름 하나와 대략적인 방향만 쥐고 도로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서부로 향하는 도로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2시간 넘게 달렸어요. 도시의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완만한 구름과 나무들이 이어지는 길이 펼쳐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질수록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낯선 곳을 찾아가는 건 늘 있는 일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 만나줄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도 가고 있다는 것. 그 3가지가 동시에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농장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박선영이 알려준 대략적인 위치를 따라가다 보니 작은 비포장 길이 나왔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어요. 그 길을 한참 들어가니 나무로 만든 낡은 팻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숫자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는 확신도 없이 차를 세웠어요. 내려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풀냄새가 났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서는 오래 못 들었던 소리였어요. 내려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건 나무들이었습니다. 줄줄이 심어진 과수 나무들이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그 나무들이 심어진 간격, 정돈된 방식이 뭔가 다른 곳의 농장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갖고 온 흔적이 느껴졌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그냥 식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이 쌓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농업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 차이는 알 수 있었어요. 관리된 것과 그냥 자란 것은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남자가 보였어요. 7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고 햇볕에 오래 그을린 피부에 손이 유독 두꺼워 보였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배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그 나무들이 그분의 가족이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말을 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장면을 조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취재 요청을 거절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는데 막상 가까이 가니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혹시 김종일 선생님이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경계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오래 세상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짧게 답했어요. 그렇소. 저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기자라고 소개했고 한국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그 한마디가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그냥 따라 들어갔습니다. 왜 받아줬는지, 왜 오늘은 다른 선택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일단 들어가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농장 한쪽에 작은 창고 겸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나무 탁자와 낡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물 한 잔을 내어줬어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꺼냈어요. 여기서 얼마나 되셨어요? 35년. 35년. 박선영이 말했던 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35년이라는 숫자가 바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33살보다 더 긴 시간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땅에서 배를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김종일은 경상도 출신이었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어머니가 키우던 배나무가 떠올랐다고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고향, 배나무. 그 3가지가 한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농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게 더 많은 걸 보여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봉지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배마다 하얀 봉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봉지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설명해 줬어요. 배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한 알씩 봉지를 씌워서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병충해를 막고 표면이 균일하게 자라도록 하는 거라고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지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걸 다 손으로 씌우세요? 그렇소. 이 농장 전체를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농장 전체의 나무수 한 나무에 달리는 배의 수.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수천 개가 넘을 터였습니다. 그걸 한 알씩 손으로. 저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늠이 잘 안 됐어요. 수천 개의 봉지를 씌우는 시간, 그리고 그걸 매해 반복해온 35년. 그 시간이 머릿속에서 쉽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분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배가 그렇게 자라야 하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배가 그렇게 자라야 한다는 말.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는데 그 당연함 안에 35년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말을 되새겼어요. 힘들다는 말도 대단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가 그렇게 자라야 하는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농장을 더 걸으면서 저는 다른 것들도 보게 됐어요. 배나무 가지를 묶어서 방향을 잡아주는 방식, 수분 관리를 위해 땅에 깔아놓은 것들,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품종의 묘목. 이것들이 단순히 수확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배 하나를 키우기 위해 1년 내내 그 나무 곁에 있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봄에 꽃이 피면 수분을 돕고 여름에 배가 달리면 봉지를 씌우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나무가 다음 해를 준비하도록 가지를 정리하는 것까지. 그 전부가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셨어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10년은 다 죽었소. 다 죽었다는 말이 공기 속에서 한동안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종일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땅의 기후가 한국과 다르다는 것, 토양이 다르다는 것, 처음엔 그 차이를 몰라서 나무를 여러 번 잃었다는 것, 그 정도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요. 다 잃고도 다시 심었다는 것이요. 그 선택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저는 상상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왜 포기하지 않으셨냐고 묻고 싶었어요. 근데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았거든요. 대신 그냥 나무들을 바라봤어요. 10년의 실패 끝에 살아남은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무게로 느껴졌어요. 오후 햇빛이 나무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봉지가 씌워진 배들이 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바람이 조금 불었고 봉지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광경이 이상하게 조용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메모장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말을 많이 못했습니다. 녹음기는 켜놨지만 정리가 안 됐어요. 뭔가를 봤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직 언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로 10년을 살았는데 본 것을 말로 못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메모를 펼쳤어요. 적힌 것들을 보는데 손이 느려졌습니다. 봉지 씌우기, 10년 실패, 35년. 이런 단어들이 기사의 재료가 아니라 누군가의 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음식 저널리스트였지 사람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홀 푸주에서 그 배를 집어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홀 푸주 구매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봤어요. 올해 공급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숫자를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작년 대비 주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다른 지점에서도 납품 요청이 들어왔어요. 뉴잉글랜드 쪽에서요. 저는 메모장에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뉴잉글랜드. 지금까지 납품이 동부 몇 개 지점에 그쳤던 게 다른 권역으로 확대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묘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음식 전문 매체의 편집자였어요. 제가 한국배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혹시 지금 취재 중인 한국배 이야기, 저희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편집부에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다른 매체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제가 아직 기사 한 줄도 쓰지 않았는데 이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건 단순히 과일 하나가 마트에서 잘 팔리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커지고 있었어요. 제가 농장에서 본 것들, 김종일이 짧게 꺼낸 말들, 그 전부가 훨씬 큰 이야기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김종일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아직 제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35년의 이야기 중에 제가 들은 건 표면뿐이었습니다. 10년의 실패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금의 품질에 이르렀는지, 왜 세상에 알려지는 걸 그토록 싫어하는지. 그 답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제가 숙소에서 짐을 챙기던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김종일을 다시 만나러 가려고 차 열쇠를 집으려는 참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자신을 버지니아 지역 농업협동조합 관계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김종일의 농장이 올해 처음으로 주변 농가들에게 한국식 배 재배 방식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작은 농업 행사였는데 마침 다음 날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냐고 물었더니 김종일이 직접 알려줬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김종일이 제 연락처를 넘겼다는 것은 그분이 저를 그 자리에 오게 하고 싶었다는 뜻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외부 노출을 꺼리던 그분이 직접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제 농장을 걷는 동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느낀 게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35년 동안 혼자 지켜온 무언가를 이제는 조금 내보여도 되겠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농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주변 농가에서 온 미국인들이었는데 대부분 40대에서 60대였어요. 다들 처음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방식 농사라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눈치였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웃 농장의 이상한 방식을 구경하러 온 셈이었을 거예요. 김종일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직접 보여줬어요. 봉지 씌우는 방식, 가지를 유도하는 방법,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전부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설명보다 동작이 먼저였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오래된 장인 같았어요. 미국 농부 중 한 사람이 물었어요. 이걸 전부 손으로 합니까? 기계는 안 써요? 김종일이 짧게 답했습니다. 배가 원하는 걸 기계는 모르오.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웃음이 나올 것도 같은 분위기였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우습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뭔가 무게가 있었거든요. 손으로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기도 했고 오래 지켜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각자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메모장에 받아 적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원래 취재 중에 감정이 개입되는 걸 경계하는 편이었거든요. 냉정한 평가가 좋은 기사를 만든다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메모를 하는 손이 괜히 느려졌습니다. 보고 있는 것들이 기사 재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살처럼 느껴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뒤 저는 김종일 곁에 잠깐 남았습니다. 그분은 나무 사이를 다시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냥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걸음이 편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배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분이 한참 걷다가 답했습니다. 생각 안 했어.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짧은 말이었는데 그 안에 35년이 들어있었어요.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어머니가 키우던 나무를 기억하며 다 잃고도 다시 심으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간단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트에서 배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 써봤어요. 6달러짜리 배, 거의 비어있는 트레이, 봉지가 씌워진 나무들, 그리고 배가 원하는 걸 기계는 모른다던 그 말. 다 담으려 했더니 기사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게 됐습니다. 구조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조보다 흐름이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대로 썼어요. 기사 형식을 조금 벗어났지만 그게 이 이야기에 맞는 방식 같았습니다. 처음 배를 집어 들었을 때의 느낌, 박선영의 짧은 메시지, 비포장길을 따라 들어가던 그 오후 봉지가 흔들리던 장면, 다 죽었다던 그 말, 그리고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던 목소리. 그것들을 순서대로 놓았어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려 했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케이틀린이 제목을 직접 골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배, 그리고 35년의 기다림. 저는 처음엔 그 제목이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과일 기사가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독자 반응이 예상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한국 배를 먹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었고, 이미 먹어봤다는 사람들은 그 맛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유가 됐어요. 음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농업 관련 그룹에서,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홀푸드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 이후로 한국 배 관련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고 했어요. 납품 요청도 여러 지점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장 쪽에 공급 확대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제게 부탁했어요. 저는 취재를 중개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연락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일에게 전화했어요. 반응을 전했더니 그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농장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소. 딱 2글자였습니다. 짧았어요. 그런데 그 2글자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진심으로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화려한 칭찬도 아니고 긴 감사의 말도 아니었는데 그 2글자 안에 35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몇 주 동안 저는 여러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김종일의 이야기에 특히 깊이 반응했어요. 댓글에는 부모님 생각이 났다는 사람, 고향 생각이 났다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배 하나가 어떤 기억을 건드렸던 거였어요. 과일이 아니라 무언가의 상징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한국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봉지를 손으로 하나하나 씌운다는 이야기를 읽고 배를 사러 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이 배를 먹으면서 처음으로 음식에 감사했다고.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무언가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한동안 생각했어요. 한국 배가 맛있어서만은 아니었어요. 맛있는 과일은 세상에 많으니까요. 가격이 합리적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6달러는 여전히 비쌌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배를 찾는 이유. 기사를 읽은 뒤에 더 많이 찾는 이유. 저는 그게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35년을 버텼다는 것. 기계를 쓰지 않고 봉지를 손으로 씌우고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는 것.
그 사실이 배의 맛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먹기 전부터 이미 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농장을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기사도 썼고 반응도 확인했고 할 일은 다 했는데 그래도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김종일은 그날도 나무 사이에 있었어요. 가을빛이 내려앉은 농장이었습니다. 봉지가 씌워진 배들이 무겁게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농장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는데 보이는 게 달랐어요. 나무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배 하나 가져가시오. 막 수확한 배였습니다. 봉지를 벗겨 건네줬어요. 손에 받으니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게 35년의 무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 배를 먹었습니다. 껍질을 깎지 않고 그냥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즙이 흘렀습니다. 달고 맑았어요. 처음 홀 푸주에서 먹었을 때와 같은 맛이었지만 같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는 그냥 좋은 과일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배가 어느 땅에서 왔는지, 누가 봉지를 씌웠는지, 몇 번의 겨울을 넘겼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는 것이 맛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는 것이 느끼는 방식을 바꿨어요. 케이틀린이 나중에 제게 말했어요. 이번 기사가 오랜만에 살아있는 글 같았다고. 저는 그 말이 칭찬인지 알면서도 사실 그 말보다 더 오래 남은 건 김종일의 그 두 글자였습니다. 고맙소. 그 말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에 불쑥 떠오릅니다. 슬럼프라는 단어를 스스로 쓰지 않으려 했던 게 얼마 전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흘러가던 대로 흘러갔다면 홀 푸주에서 그 배를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멈춰 있었기 때문에 보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농장을 생각합니다. 봉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던 것, 나무 사이로 들어오던 빛, 말수 적은 그분이 배 하나를 건네던 그 손. 그것들이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흐려지지 않습니다. 한국 배가 왜 6달러인지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느끼려면 한 번은 그 배를 직접 손에 쥐어봐야 합니다. 그 작은 배 한 알에는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시간, 다 잃고도 다시 심은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봉지를 씌우던 시간. 그리고 저는 그걸 한 입에 먹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마트 통로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 무게를 미리 알았다면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집어들었던 그 순간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진짜 경쟁력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6달러짜리 배 한 알에서 배웠습니다.